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미국 RTD 단백질 페이크 시장 분석과 전망, 이걸 가지고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요. 저희가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이게요, 처음부터 되게 흥미로운 게 이 시장이 뭐랄까, 특정 운동하는 분들만 찾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가공 영양, 그러니까 좀 설계된 영양, 이런 큰 틀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소수만 찾던 건데 이제는 건강 그리고 또 편리함 이걸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그냥 일부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시장이 지금 얼마나 큰지 또 왜 이렇게 크고 있는지 그 동력부터 시작해서요. 소비자들이 요즘 뭘 원하는지 그 트렌드 변화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기업들이 막 경쟁하고 있는지 앞으로 또 기회는 어디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장 규모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이 자료들 보니까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숫자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쵸? 네, 맞아요. 뭐 전 세계냐, 미국 전체 보충제 시장이냐, 범위가 다르니까요. 네. 하지만 우리가 딱 집중해서 볼 미국 RTD, 그러니까 바로 따서 마시는 그 단백질 쉐이크 시장만 보면요. 2024년 기준으로 한 16억 8천만 달러. 와, 우리 돈으로 하면 2조 원이 훌쩍 넘네요. 그렇죠. 이게 숫자가 여러 개나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맥락이 중요해요. 이 16억 8천만 달러짜리 RTD 시장은요. 사실은 훨씬 큰 거의 100억 달러에 가까운 미국 전체 단백질 보충제 시장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큰 시장 안에 있는 거군요. 네, 특히 중요한 건 분말 형태가 아직 큰 그 보충제 산업 안에서 바로 이 RTD 형태가 엄청나게 크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세가 아주 강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보면 연평균 한 7.5%에서 8.5%, 이 정도는 꾸준히 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전체 보충제 시장 성장을 이 RTD가 끌고 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연 8% 안팎이면 진짜 탄탄한 거네요. 그럼 이 성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뭐가 이렇게 시장을 키우죠? 자료들을 보니까 크게 한 세 가지 흐름이 보이던데요. 첫 번째는 역시 건강, 웰빙에 대한 관심이 엄청 뜨겁다는 거. 뭐 비만이나 당뇨 같은 거 걱정되니까 스스로 관리하려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네, 그게 아주 크죠. 두 번째는 편리미엄. 아, 이거 진짜 공감 가는데 바쁜데 간편한 건 이제 거의 프리미엄 가치잖아요. 맞아요. 시간 절약해 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트니스 문화 확산. 와, 미국 피트니스 클럽 회원이 7,700만 명이라고요? 네, 엄청나죠. 이건 뭐 그냥 직접적인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세 박자가 딱 맞아 떨어진 거네요. 여기가 진짜 궁금한 지점인데 그럼 요즘 소비자들은 단백질 쉐이크 고를 때 뭘 제일 중요하게 봐요? 첫 키워드는 역시 클린 라벨인가요? 네, 단연 그겁니다. 이제는 뭐 선택이 아니라 거의 기본 조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소비자 81%가 깨끗한 성분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 이걸 중요하게 본다고 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한 48%는 천연 성분, 38%는 설탕 적은 거 이걸 선호한다고 해요. 아, 정말요? 기업들도 그럼 가만히 있진 않겠네요. 그럼요. 발빠르게 움직이죠. 예를 들면 펩시코 같은 경우는 자기들 대표 브랜드 있잖아요. 머슬밀크. 거기서 2026년까지 인공 첨가물 다 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미 오가인 같은 브랜드는 클린, 유기농 이걸로 완전히 성공 사례를 만들었죠. 소비자들이 딱 보고 아, 이건 믿을 수 있겠다 하는 걸 원한다는 거죠. 단순히 성분만 깨끗한 걸 넘어서 단백질 자체의 종류, 이것도 좀 선호도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식물성 단백질이 뜨고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 클린 트렌드랑 식물성 단백질의 인기가 아주 그냥 딱 붙어 다닙니다. 환경 문제도 생각하고 동물 복지도 생각하고 또 우유 단백질 소화 잘 못 시키는 분들 있잖아요. 유당불내증.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아서 식물성을 찾는 분들이 확 늘었어요. 아하. 실제로 미국에서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 자체가 40% 넘게 컸다고 하고요. 특히 북미 쪽 식물성 보충제 시장은 연평균 9.6%. 와, 이건 정말 높은 성장률이거든요. 9.6%요? 대단하네요. 네, 이게 단순히 내 몸만 챙기는 게 아니라 뭐랄까 지구 환경, 윤리적 가치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의식 있는 소비가 퍼지고 있다는 증거죠. 듣고 보니 정말 큰 변화네요. 예전엔 그냥 단백질 몇 그램, 이게 제일 중요했는데
그랬었죠. 이제는 그 이상을 원한다. 뭐 이런 거군요. 자료에서도 단백질 플러스, 그러니까 단백질 말고 다른 기능까지 원한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 건강에 좋다는 뭐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집중력 같은 뇌 기능에 도움 줄 수 있다는 누트로픽, 면역력 아니면 스트레스 관리 돕는다는 아답토젠 이런 기능성 원료들을 이제 같이 찾는 거죠. 와, 점점 더 요구하는 게 많아지네요. 그래서 크레치코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그냥 단백질 몇 그램 이걸로 경쟁 안 하고 이런 다기능적 건강 혜택으로 가겠다. 이렇게 전략을 확 바꿨어요. 2026년에 나온다는 프로펠 클리어 프로틴에는 전해질이랑 섬유질 넣고 스타벅스 커피 플러스 프로틴에는 프리바이오틱 섬유질이랑 비타민 넣고 이런 식이에요. 와, 정말 소비자들이 똑똑해지고 까다로워졌네요. 근데 이렇게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특히 그 식물성 단백질 쪽에서 좀 걱정되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시장의 좀 어두운 면일 수도 있고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기도 합니다. 바로 단백질 보충제, 특히 요즘 인기 많은 그 식물성 단백질에서 중금속, 그중에서도 납, 리드이 검출됐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네, 납이요. 네, 미국의 그 컨슈머 리포트라는 소비자 단체 있잖아요. 거기서 연구를 해봤는데 테스트한 제품들 중에 3분의 2 이상에서 납이 나왔고 특히 완두콩 단백질 같은 식물성 제품 중에 꽤 많은 수가 전문가들이 안전하다고 보는 하루 섭취 기준치를 넘었다는 거예요. 헉, 그거 진짜 충격적인데요. 아니, 건강 생각해서 식물성 골랐는데 오히려 중금속이라니. 이건 식물성 단백질의 그 건강함이라는 핵심 가치 자체를 그냥 흔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묘한 딜레마를 만들어요. 제일 빨리 크는 분야인데 동시에 제일 큰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런 거죠. 아, 그럼 어떡하나요? 근데 이게 또 역설적으로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원래부터 진짜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속 테스트해서 우리 제품은 안전하다. 이걸 딱 증명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다 보여주는 브랜드. 이런 브랜드는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엄청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아, 위기를 기회로 삼는 거군요. 네. 아까 말한 오가인처럼 원래부터 유기농, 클린 라벨 이걸 계속 강조해온 브랜드는 이런 불안감을 딱 해소해주면서 차별화될 수 있는 뭐랄까 클린 슬레이트 효과 이런 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신뢰를 얻어야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투명성이랑 안전성 확보가 핵심이네요. 자, 그럼 시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쪼개서 볼까요? 먼저 단백질 원료,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 이건 어떻게 되나요? 네. 현재로서는 뭐 여전히 동물성 단백질이 강합니다. 우유에서 뽑는 유청이나 카제인 같은 거요. 이게 RTD 시장의 한 70% 정도는 차지하고 있어요. 아직은 동물성이 대세군요. 네. 아무래도 오랫동안 써왔으니까 믿을 만하고 공급망도 좀 안정적이고 또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 그 생체 이용률도 높다는 장점들이 있죠. 특히 유청 단백질은 뭐 단백질의 황금 표준 이렇게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아서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RTD 시장의 61% 이상을 차지해요. 와, 유청이 정말 압도적이네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이 무섭게 쫓아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점유율은 한 30% 정도지만 성장 속도로 보면 식물성이 그냥 압도적이에요. 북미 시장에서 연평균 9.6% 성장할 걸로 보니까요. 이야.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클린 라벨, 환경 생각하는 거, 윤리적인 소비 이런 트렌드가 그대로 다 반영된 결과죠. 자료들을 이렇게 쭉 종합해보면 점유율은 아직 동물성이 꽉 잡고 있지만 성장 엔진은 식물성이 훨씬 강력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아주 역동적인 경쟁 구도가 보이는 거죠. 네, 앞으로 이 둘의 경쟁이 정말 볼만하겠네요. 네, 이게 앞으로 시장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품들을 소비자들이 주로 어디서 사는지도 궁금한데요. 유통 채널은 어떤가요? 오프라인 매장이 아직 강한가요? 네, 여전히 슈퍼마켓이나 뭐 하이퍼마켓 같은 오프라인 매장이 제일 커요. 전체 매출의 절반 넘는 53.6% 정도를 차지하니까요. 아무래도 직접 보고 고를 수 있고 또 눈에 잘 띄니까 그런 면이 있겠죠. 북미에서는 이 오프라인 채널 판매도 연 9.3%씩 꾸준히 성장할 걸로 보고 있어요. 오, 오프라인도 꽤 성장하네요.
근데 온라인은 더 폭발적이라고요? 네, 온라인 이커머스 성장은 정말 무섭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10%를 넘어요. 10.15%로 예상되는데 와, 제조사가 소비자한테 직접 하는 방식 있잖아요. DTC. 그게 늘고 있고 또 구독 서비스 같은 것도 편리하고 인플루언서들 통합 마케팅도 활발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성장을 이끌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자료에서는 이미 미국 RTD 쉐이크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 비중이 54.8%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어요. 아, 정말요? 그럼 이미 온라인이 더 큰 거네요? 그 분석에 따르면 그렇죠. 이제 진짜 온오프라인 경계 없이 다 잘해야 하는 옴니 채널 전략이 그냥 필수가 된 거죠. 와, 경쟁 진짜 치열하겠는데요? 시장의 주요 선수들은 누구고 어떤 전략들을 쓰고 있는지 궁금해요. 자료에서 보니까 경쟁 구도를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눴더라고요. 네, 아주 딱 정리를 잘 해놨죠. 첫 번째가 시장 선도자, 벨링 브랜즈라는 회사 밑에 있는 프리미어 프로틴인데요. 여기가 점유율 25% 정도로 압도적 1등이에요. 25%면 정말 독보적이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규모의 도전자. 이름만 들어도 아는 큰 회사들. 코카콜라의 페어라이프, 펩시코의 머슬밀크, 에보트의 인슈어 이런 데들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틈새 혁신가. 네슬레가 인수한 오가인이나 심플리 굿 푸드의 퀘스트 뉴트리션처럼 유기농이라든지 고성능이라든지 딱 특정 가치를 내세워서 파고드는 브랜드들이에요. 각 그룹의 움직임이 정말 다를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히 보면요. 1등인 프리미어 프로틴은 뭘 하고 있어요? 프리미어 프로틴은 이미 엄청 많은 집에 들어가 있어요. 그 가구 침투율이 21.6%나 되니까요. 그래서 얘네 다음 목표는 매장에서 더 좋은 자리 차지하는 거, 매대 점유율을 높이는 거예요. 아, 진열대에서 더 잘 보이게요? 네. 반면에 도전자 그룹 중에 페어라이프 있잖아요. 거기는 우유를 특수 필터로 고르는 초여과 기술로 프리미엄 제품 만들어서 연 매출 10억 달러 넘기면서 진짜 초고속 성장했는데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어요. 문제요? 어떤 문제죠? 바로 생산 능력 부족. 너무 잘 팔리는데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요. 그래서 2025년 말에 새 공장 돌아가기 전까지는 성장에 좀 제동이 걸린 상태예요. 아이고, 잘 팔리는데 못 판다니 진짜 답답하겠네요. 그럼 펩시코나 에보트는요? 펩시코는 2026년을 목표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아까 말한 다기능적 혁신으로 방향을 틀면서 머슬밀크 같은 브랜드를 게토레이 포트폴리오 안으로 싹 통합시켜서 운동 전후 수분 보충부터 영양 회복까지 그 운동선수의 전체 여정을 다 커버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어요. 와, 생태계를 만들겠다. 스케일이 크네요. 그렇죠. 에보트의 인슈어는 원래 성인 영양식 시장에서는 거의 절대 강자거든요. 그 브랜드 파워를 이용해서 인슈어 맥스 프로틴이라고 단백질 함량 높은 제품을 내놓으면서 좀 더 넓은 의미의 웰빙 시장으로 확장을 꾀하고 있는 거죠. 원래 잘하는 걸 더 잘하려는 전략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혁신가 그룹은요? 오가인이나 퀘스트 뉴트리션 같은 브랜드들. 네슬레에 인수된 오가인은 유기농 클린업의 대표주자답게 진짜 공격적으로 신제품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RTD 쉐이크는 기본이고 기능성 분말, 심지어 해양 콜라겐 제품까지 내놓으면서 클린하면서도 동시에 기능성까지 다 잡겠다 이런 모습이에요. 오, 정말 활발하네요. 그리고 퀘스트 뉴트리션은 이름처럼 약간 파괴적인 느낌. 주로 운동 열심히 하는 분들을 딱 겨냥해서 쉐이크 하나에 단백질 45g 이렇게 함량을 엄청 높인다거나 아주 새로운 맛을 내놓으면서 고단백 스낵의 혁명을 만들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건강하면서도 맛있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이야, 정말 각자 자기 색깔이 확실하네요. 경쟁이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자, 그럼 이 시장의 미래는 어떨까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영역, 화이트 스페이스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분석가들은 아직 충분히 공략되지 않은 기회 영역이 꽤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특정 그룹을 딱 겨냥한 맞춤형 제품 개발 같은 거요. 특정 그룹이라면요? 근육 건강이 특히 중요한 노년층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들, 또 유소년 스포츠 시장 이런 데들이죠. 실제로 아까 페어라이프가 유소년 시장을 좀 눈여겨보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아, 그렇군요. 단순히 나이나 성별 말고도 기능성 측면에서도 더 파고들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앞으로는 인지기능 개선, 스트레스 완화, 장 건강 지원 이런 기능성 원료들을 더 정교하게 조합하는 게
거의 기본 사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맛의 혁신이에요. 맨날 초콜릿, 바닐라만 먹을 순 없잖아요. 펩시코가 시도한다는 배랑 사과 맛, 수박이랑 민트 맛 이런 것처럼 좀 예상 밖의 복합적인 맛이나 프리미아 프로틴의 펌킨 스파이스 맛처럼 계절 한정판으로 좀 재미를 주는 시도 이런 게 더 많아질 거예요. 아, 맛도 중요하죠. 재밌겠네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환경 문제가 계속 중요해지니까요. 재활용 가능한 소재나 식물성 소재를 쓴 포장재, 이런 지속 가능한 포장재를 쓰는 것도 앞으로는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겁니다. 정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살아남고 성공하려면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공급망 탄력성. 아까 페어라이프 사례 보셨죠? 아무리 제품 좋아도 원료 구하고 생산하는 게 안 되면 말짱꽝이에요. 네, 그게 기본이죠. 둘째는 정교한 옴니채널 유통 전략.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소비자가 원할 때 딱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요. 그렇죠. 셋째는 진정성 있는 브랜드 스토리텔링. 특히 요즘 젊은 세대, 밀레니얼이나 Z세대는 자기 가치랑 맞는 브랜드를 찾잖아요. 그래서 건강, 지속 가능성, 투명성 이런 거에 대한 브랜드의 진솔한 이야기가 정말 중요해요. 네, 공감이 가네요. 마지막 넷째는 제품 효능에 대한 과학적 검증. 기능성을 내세울 거면 그 효과를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확실히 보여줘야 소비자들이 믿고 계속 찾겠죠. 네, 오늘 미국 RTD 단백질 쉐이크 시장에 대해 정말 A부터 Z까지 훑어본 것 같습니다. 건강과 편리함이라는 큰 물결이 시장을 이끌고 클린 라벨과 식물성 단백질이 아주 중요한 흐름으로 떠올랐지만 또 중금속 같은 생각지 못한 과제도 있다는 거, 그리고 시장 선수들이 각자 무기를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할 수 있었네요. 맞습니다. 정리해보면 결국 미래의 승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식물성 단백질의 역설, 그러니까 건강 기대치와 중금속 위험 사이의 그 간극을 잘 메우고 단백질 플러스 기능성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또 점점 더 똑똑해지는 소비자들하고 투명하게 소통해서 깊은 신뢰를 쌓는 기업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이 시장은 그냥 단백질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개인에 맞춘 편리한 영양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RTD 쉐이크들이 점점 더 다양한 기능성을 막 추가하고 특정 건강 목표 달성을 돕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존의 식품, 또 건강기능식품, 심지어는 의약품 사이의 경계가 점점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규제 당국은 이런 제품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또 관리 감독해야 할까요? 지금의 잣대로 충분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게 될지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이 당신의 이해를 넓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